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한테 다양한 치료제의 옵션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짧은 진료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 영상의 맨 위에 이제 URL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의 느낌은, 질환의 치료 효과보다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한 약제별 부작용이 굉장히 더 많은 걱정이 더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제 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지만 환자분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실제 1차 치료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 그리고 실제로 실패했던 환자분들조차 제가 이제 그 2차 약물, 그러니까 높은 효과를 가진 약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도 굉장히 많은 주저함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이쪽으로 의뢰가 돼서 오는 이제 환자들, 특히 대부분 이제 1차 치료에 실패해서 전원돼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2차 치료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간의 거부감과 주저함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조차 이 2차 약물들이 아직 국내에서 사용 승인이 된 지 불과 뭐 3, 4년밖에 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그 치료 약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약물에 대한 사용을 주저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환자분들이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서 더 추가적인 신경 손상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다양한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처음부터 이런 약을 쓰는 게 치료 실패 확률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경을 최고로 많이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많이 되면서 언제 약물을 전환할 건지, 심지어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물을 쓰는 게 낫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강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로 인해서 굉장히 일부 환자들은, 특히 이제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이제 브레인 전반에 걸쳐서 계속 불처럼, 꼭 불같이 이렇게 탔다가 꺼졌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뇌에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불이 나는 위치에 따라서 환자분이 증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변들은 사실 내가 바로 느끼는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불이 오래 타서 신경 손상이 누적이 돼서 점점점 그 남아있는 정상적인 신경이 줄게 되면 결국은 환자분이 점진적인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저하가 생기고, 이제 그 생각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서서히 생기는데 단시간 내에는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치료 조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불을 끄는 거예요. 이 불을 최대한 꺼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막는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래시계 안에 있는 뇌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는 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이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는 이 뇌 신경 손상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영상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의 MRI 영상인데요. 이분은 2005년도에 발병을 해서 2006년도부터 인터페론 베타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국내에서 이제 2차 치료제, 그러니까 높은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이 사용 가능한 게 불과 3, 4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환자분은 인터페론 베타 외에 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약을 치료하는 중에 계속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양상이 되고 조금씩 장애가 점점 좀 나빠지는 경과를 보였어요. 그러고서 암센터에 방문을 한 게 이제 2017년이었는데 당시에 환자 나이가 32살이었고 2006년도에 비교해서 2017년도 MRI상 굉장히 많은 그 병변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뇌가 현저하게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위축 소견을 보여서 거의 한 80에서 90대 정도의 환자분들의 뇌 영상과 비슷한 정도로 뇌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임상적으로도 환자분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혼자서 보행 안 되고 인지저하 현저한 상황이었고 상지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발병하고 1년째부터 1차 치료제를 계속 썼어요. 하지만 그 치료제가 결국은 질환 조절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자분의 예시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환자에서 이렇게 뇌 손상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그런 빙산 조각처럼 수면 위에 빙산 조각처럼 재발이라든지 신경학적 장애의 진행은 환자분도 좀 느낄 수 있고 임상의도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아래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단시간에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질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의 근거를 가장 잘 이제 임상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MRI이고 MRI 상으로 환자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MRI 상에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든지 뇌 위축이 진행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시간에 단기간 동안에 그 관찰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구나, 치료가 불충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치료에서는 반드시 환자분 증상과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1년 간격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짧은 간격으로 MRI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우리가 MRI를 조차로도 바로바로 감지하지 못하는 또 이제 뇌손상의 그런 진행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지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이런 질환 조절 치료제들의 이제 치료 목표는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MRI까지, 그러니까 질환의 활성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 MRI까지를 이용해서 임상적으로 재발이 없고 MRI 상으로 새로운 병변이 없고 그다음 장애가 진행이 없는 상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라고 해서 이제 질환 활성도가 없는 상태를 치료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약제 연구들이 이 니다를 몇 프로의 환자가 니다를 얻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결과들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보시면 위약, 가짜 약도 심지어는 이제 니다가 11에서 한 16%예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질환 활성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분들은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유의할 정도의 그런 질환 활성의 근거가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페론 베타, 글라티람 아세테이트, 디메틸 퓨마레이트 이제 1차 약물이죠.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사용하는 1차 약물인데 1차 약물이 니다를 얼마만큼 이제 얻을 수 있는지를 보면 13에서 28%예요. 그 말은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 약을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거나 MRI상으로 새로운 병변이 보이거나 장애가 진행하는 그런 질환 활성도를 보일 수 있다. 즉 치료 실패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2차 약물은 1차 약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이런 니다의 그런 니다를 더 얻을 수 있는 환자군이 훨씬 높아져요. 33에서 한 47%까지 높아지지만 사실은 이제 이건 짧은 기간인데도 이만큼인데 더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니다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높은 치료 약물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환자들이 거의 100%의 환자들이 질환 활성도를 보이지 않는 그렇게 차단하는 그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이 결과만 봐도 2차 약물에 비해서 1차 약물은 확실히 치료 실패 위험성이 높고 한 약 3분의 2의 환자들이 치료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1차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 이제 주사 치료제, 뭐 여러 가지 베타페론, 레비프, 코팍손, 아보넥스, 플레그리디 이런 주사 치료제, 그다음에 경구약제 중에서는 이제 오바지와 텍피데라가 있죠. 이 1차 약물 그리고 이제 중간에 2차 약물 핑골리머드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나탈리즈마, 알렘투즈마, 클라드리빈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드리빈도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이 클라드리빈 소개 영상도 추후에 간단하게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보면 치료 실패 위험성은 1차 약물이 당연히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핑거리머드, 그 다음에 이 나탈리즈마비라든지 알렘투즈마 약물이 이제 치료 실패 위험성이 제일 낮죠. 부작용은 반대죠. 부작용의 위험성은 이 높은 치료 약물이 가장 높고 핑거리머드가 좀 더 낮고 그다음에 이 1차 약물들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약제를 선택을 할 때 늘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라 하면 약제의 위험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약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 손상을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로 인한 질환의 진행 위험성이 높아지고 신경학적 장애가 나빠지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막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이 두 가지를 늘 저울질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지 이익이 큰 방향, 가능한 이익이 큰 방향으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질환 활성도가 물론 높은 사람은 당연히 높은 효과를 갖는 이런 위험성을 높은 효과를 갖는 약을 선택을 해야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치료 질환의 조절로 인한 이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질환 활성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은 굳이 이런 약으로 쓰면은 높은 치료 효과가 높은 약으로 쓰면 물론 질환은 확실히 조정이 되겠지만 뭐 불필요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환자분들의 질환 활성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약제 선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질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질환 활성도가 높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요인들을 보면 어린 나이에 이제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특히 이제 19세 미만에 발병하는 환자에서 질환 활성도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발병 당시에 어택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좀 불충분해서 이런 신경학적 장애 증상이 남은 경우, 그다음에 1년에 재발을 2번 이상 한 경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질환 활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발병 당시에 이미 뇌 MRI에서 뇌병변이 9개 이상 그리고 조용증강도 보이는 이런 병변을 갖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병 당시에 척수염을 발병하거나 아니면 뇌로 발병을 했었는데도 척수 MRI 상으로 이제 무증상 병변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질환 활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뇌척수액 검사상 올리고크로날 밴드가 양성인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질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재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1년 뒤에 추적 관찰 뇌 MRI상 그동안 재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T2에서 이제 그 증강되는 병변이 새로운 병변이 3개 이상 그리고 또는 조형 증강 병변이 1개 이상 이렇게 관찰이 되는 이런 환자분들은 질환 활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약물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발병 당시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특징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1차 치료제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 이제 핑골리머드하고 나탈리즈마비거든요. 이런 약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물로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질환을 빨리 안정시킴으로써 최대한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신경을 충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슬라이드도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신경학적 장애 정도, 이제 Y축이 신경학적 장애 정도가 점점점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X축이 그 시간이 경과했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장애가 점점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일반적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의 그 자연 경과,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경과에서 우리가 이제 조기에 가능한 한 이제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경과를 이제 최대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그런 그 치료 경과로 그 장애를 가장 이제 장애가 별로 없을 때 치료를 시작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완만한 경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목표를 갖는 건데, 문제는 이제 치료가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1차 치료를 하고서 치료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이 늦어져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보행 장애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의 치료를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환자분은 신경학적 장애가 후유증이 남은 상태고 뇌도 손상돼서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로 이 상태에서 남은 걸 이제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거에 이제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한 가장 많은 기능을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사실상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물 치료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초기에 치료한 것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같은 약을 써도 조기에 쓸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약을 전환하는 것, 즉 약을 이제 1차 약이 실패해서 2차 약으로 올릴 때 최대한 적절한 시간에 빠른 정확한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2차 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능한 한 좀 더 미룰 수 있지 않을까, 뭐 1차 약물로 다음엔 잘 지내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미루면서 지내다 보면 그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또 다른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의 예시인데요. 2014년도, 11년도에 이제 척수염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8, 9개월 정도 후에 이제 재발을 했고, 또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 세 번째 재발 때 겨우 이제 MS 진단을 받고 인터페론 주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터페론을 쓰고 나서 한 6개월쯤 뒤에 이제 MRI 모니터를 했더니 MRI상 그러니까 새로운 병변이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인터페론 치료 효과가 보통 작용을 이제 충분히 하는데 뭐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찍은 MRI상에서 이제 새로운 병변이 보이는 거는 일단 아직은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2015년 7월에 또 다시 재발했어요. 이건 분명히 치료 실패죠. 그런데 이제 이때 재발 당시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인터페론을 맞다가 2015년 12월 달에 또 재발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택피데라로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같은 1차 치료제줄 간에서 뭐 인터페론에서 코팍손, 인터페론에서 오바지오, 인터페론에서 택피데라, 이런 1차 치료제들 간의 전화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이 약물 기전이 다르니까 이런 1차 약제로 쓰면은 좀 질환이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사실상 많은 연구에서 이 1차 약제들 간에는 치료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는 또 다른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1차 치료제들 간의 약물 전환은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바로 이제 2차 치료제 이상의 약물로 전환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환자는 이제 택배대로 전화를 하고 나서 2016년 6월에 또 재발이 생겼고, 2016년 11월에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겨우 이제 피타렉스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피타렉스를 바꾸고 나서 이제 림프 감소증이 생긴 거죠. 근데 원래 피타렉스는 약물의 기전상 림프구 감소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타렉스를 쓰고 나서 림프구 수를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를 해야 되느냐, 얼마까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00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림프구가 이제 400개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임상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림프구가 떨어지니까 이게 또 기회감염 위험성이 걱정이 돼서 다시 택피대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피타렉스 자체가 약물 기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림프 감소증 400개대에선 전혀 약을 전환할 필요가 없고 좀 자주 피검사만 하면서 좀 지켜보셔도 되는데 이걸 다시 예전에 실패했던 1차 약물로 전환하는 건 이거 완전 넌센스죠. 치료에 실패한 약물로 다시 전환해서 결국 환자분이 또 재발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이제 다시 재발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재발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결국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됐고 이 상태에서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암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센터에서 이제 환자분을 봤을 때 이미 좀 사실 환자분이 많이 질환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계속 최근 재발이 이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불을 꺼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티사브를 시작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티사브를 쓰고 나서 1년간 환자분 재발이 전혀 없이 MRI상으로도 새로운 병변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이미 이렇게 장애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1년간 재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지팡이 짚고 몇 발짝 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회복 이후에 이 환자분의 신경학적인 회복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티사브리 같은 2차의 높은 치료 약물이 초기에 좀 더 빨리 들어갔다면 이 환자분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환자분이고요. 그럼 과연 이제 티사브리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 만약에 이제 이때 EMS 진단 당시에 2014년 10월에 저희 암센터에 내원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때부터 바로 나탈리주마비 1차 약물로 들어갔어야 돼요. 1년에 3번 이상 재발한 이런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는 1차 약물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굳이 1차 약물로 쓰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1차 약물로 인터페론을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5년 7월에 재발했을 때는 약을 바꿔줘야 돼요. 2차 약물로. 근데 그 시기를 다 놓쳤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의 예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그 약물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약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그런 안전성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차라리 빨리 시작을 하는 게 결국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애 진행을 최대한 막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이슈가 굉장히 큰 화제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란센 뉴럴로지에 이런 하이 에피커시 테라피, 그러니까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는 치료 시기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 연구는 이제 후향적인 관찰 연구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전향적으로 쭉 진짜 정말 추적 관찰을 해서 높은 수준의 근거의 이제 결과들이 곧 발표가 되겠지만 이 연구에서 보시면 이제 얼리라는 거는 이런 그 나탈리주마, 알렘투지마,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오클레리주마, 리투시마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 다 포함해서 이런 높은 치료 약물을 발병한 지 2년 이내에 이미 사용한 군.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뭐 치료를 전환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치료를 시작하든지 이렇게 했던 군과 발병하고 나서 4에서 6년째 뒤늦게 시작한 거죠. 그 환자군을 비교를 했더니 장애 진행 정도가 그런 조기에 치료 시작한 군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치료 임상 결과이고요. 향후에도 아무래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전문가들은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예 초반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임상의 선생님들은 더 이제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속담에 이제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고되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기회 감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약물들이 기회 감염이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한 1에서 3% 정도가 보고가 돼요. 뭐 나탈리주마브에서 이제 PML, 그러니까 진행성 그 다초점성 백질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약을 2년 정도 쓰면 2년 이내에 PML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면역 치료 이전에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은 확률의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위험성이 낮은 거를 너무 많이 과하게 걱정해서 정말 필요한데도 안 쓰는 건, 지금 이 환자분은 이거 아니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을 그냥 1차 치료제를 끌고 가는 건 결국 환자분의 인생을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내가 증상이 잘 지내니까 난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1년에 한 번씩 찍은 MRI 결과가 혹시 새로운 병변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렇게 임상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약제 전환에 임상의 선생님들이 권고해 주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모니터링 방법, 그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절하면 큰 부작용이 없이 잘 치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의 질환 활성도, 그러니까 질환이 계속 진행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환자분들과 임상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